의견 338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네. 손살같이 총알같이 지나갔네요. 손살이요? 손살같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손살. 손살같이. 이제 텐션 좀 올려볼까요? 월요일인데 텐션을 이제 올려서 그럼요. 시작하시고. 주말에. 네. 화요일쯤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텐션을 낮춰서 지금 자러 갈 예정입니다. 당직인데 또 이렇게 방송을. 네, 당직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여시네요. 얼굴이 귀신 같네요. 귀신. 방송국 귀신. 여기 아파요 지금. 아이고 담이 또 왜 왔어. 담이 들었어? 여기 쇄골이 그냥 있는데. 피곤하면 여기 아픈 것 같은데. 심장이 아픈 게 아닐까요? 네, 심장은 보통 가운데라 합니다. 왼쪽이 아니고 여기가 조여야 그게 안 좋은 거고. 당직 고생하셨습니다. 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드네요. 제가 오늘 즐겁게 해드려야지 푹 주무시겠네. 이제 다른 사람이 진행합시다. 제가 오늘 다소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네. 티잖아요. 티로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 동시에 티라고 얘기했어. 스스로에게 용서할 수 없는. 무슨 ISTJ잖아요 본인이. 그 사람하고 맞아요. 무슨 F 거의 선재랑 비슷한 사람하고 뭐 연애하는 스토리가 있던데. ISTJ랑 INFJ랑? INFJ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근데 막 여기서 N들이 상상력이 심해가지고 연애하면서 막 일상이 상황극이래요. 특히 ENFJ라든지 뭐 E가 있는 N 같은 경우에 그럼 ISTJ는 호응을 안 해준대요 거의. 이상 문명특급이었습니다. 문특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저희 라디오에 책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거기 그림책 코너가 있는데 되게 좋은 그림책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 코너 작가님이. 근데 나는 애도 없고 조카도 없고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데 그냥 나중에 뭔가 모를 어린이 대상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놓긴 한단 말이에요. 벌써? 그림책을? 이해가 안 되는 우리 S들은 이해가 안 이런 거지. 나는 언젠가 어린이에게 책을 사준다면은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바구니 넣어놓는데 거기에 S인 다른 분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제가 방금 한 생각입니다. 예, 저랑 하정이가 방금 한 생각이에요. 네. 장바구니가 넘치겠는데 이미? 넘쳐서 몇 개 삭제해야 돼요. 맨 밑에서부터. 또 이런 다양한 면이. 우리가 저번 주에 다 있었나요? 네. 네. 혹시 저번 주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건가요? 아니야.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 제가. 지난주 완전체였잖아요. 맞아. 한 달 만에 완전체.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카톡 대화가 좀 뜸했죠. 거의 없었고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에 제가 토요일에 이번엔 하정 기자님 좀 대본이 늦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밤에 드렸는데. 잠결에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아침에 보낸 거 아니에요? 몰라. 아침에 보냈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본이 좀 늦네 이러고 생각하다가 혹시나 해서 열어봤더니 이미 다 대본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전혀 못 읽었어요. 오전에 보냈어요. 맞아요. 네, 오전에 자느라 그랬어요. 금요일 오전 8시 46분. 항상 일찍 보내시는데 기억하고 있네요. 주말에 잘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주말 전에 보내려고 애를 쓰죠. 하정 기자가. 금요일 날 많이 보내주시죠. 방금 수요일이었다고 혼자 막. 혼자 수요일 날 그렇게 빨랐나 저는 생각했는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요건 제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정 기자 P였으면 주말에 다 보냈을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본인이 몸이 다른 일로 바빠지면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느낌이 있어요. 네, 신경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있어요. 이거 영향받으면 안 돼. 약간 그래요. 본인도 쉬어야지 주말에는. 그 요인이 굉장히 크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네. 뭐라 그랬어요? 뭐라 혼자 읽었어요. 대본과 집중 탐구에 필요한 내용까지 해서 2분 안으로 해서 촥 압축적으로 보내주셨네요. 2분 안으로요? 그게 뭐야? 2분 안에 다 보냈다고. 2분 안에 보낸 보낸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야 뭐야? 판다. 모든 공격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른. 근데 지난 방송을 내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나 없을 때 말고 지난 거 우리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놓치는 조변 멘트가 많아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판다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나 잊어버렸는데. 근데 다 듣긴 듣는데 우리가 근데 뭐냐면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번 리액션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BGM 좀 아니 내가 혼자 듣다 웃겨가지고 혼자 듣다 빵 터졌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끼어들었단 말이야. 나중에 깨닫고 그런 청취자들을 노리고 조금씩 뒤늦음 프로 받침러. 네. 여운이 긴 프로 받침로 좋네요. 얼른 고정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 댓글 팟빵에는 없고요. 골룸에 댓글 읽어드립니다. 이거 녹음한 거 트는 거 아니죠? 너무 똑같나요? 항상 똑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그 생각했어요. 이제 뭔가 자리를 잡는 느낌인데 또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 이 코너 읽는 거요? 어떻게 바꿔? 후보가 뭔데요? 연습하셨죠?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해봐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어봐요.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 방금 생각한 느낌이 너무 나. 정말 방금 생각했어. 근데 왜 느낌은 똑같죠? 댓글. 약간 이 느낌이 댓글을 답답해요. 댓글을 판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서 혹시 그런 말투 쓰세요? 계속 못 읽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잘 물어봤어요. 일상 대화에서 텐션 쓰신다고요? 근데 제가 자녀들하고는 좀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아내한테는 안 쓸 것 같은데요. 씁니다. 어떻게 쓰세요? 내 생각에는 미안한 일 있을 때 이 말투 쓸 것 같아. 설거지는 미안할 때. 설거지. 약간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상황을 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빵 터지시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유해지죠. 그러니까 빵 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이없지만 넘어가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말랑말랑인데 화를 낼 순 없네 여기에. 유하게. 댓글 너무 읽고 싶어요. 좀 읽어드릴까요? 네. 골룸의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61분 24초 부분에 조변님의 센스 있는 답변 됨됨이 그리고 오늘의 결론 돈됨이가 되자. 네. 됐습니다.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43분 5초 부분에 나는 내가 10분 전에 한 말을 알고 있다. 편집의 진짜 결과는 누가 맞는 건가요? 티들의 찐 대화의 시. 네, 제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또 쿨하게 인정해 티들은. 네. 팩트가 그렇죠. 틀리면. 올라오자마자 들어봤죠 이거. 맞아, 이거 5만 원 얘기했잖아. 오늘 뭐 현금으로 가져왔어? 현금 있어요. 봉투에 담아서 주세요. 축의금 느낌으로. 근조 느낌. 안 친한 축의금. 근조라니 이 사람아. 제가 그렇게 진짜 1초 진짜 한 5초 전에 말해놓고도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한번 내기를 살짝 끼어들었나요? 했다가 혼이 났나? 몰라요. 약간 하정 기자 편을 들까 하다가 그냥 아닌 척했어요. 혼났던 것 같은데? 약간 홍을 해주다가 혼내셨어요. 얘까지 끌어들었으면 10만 원인데 5만 원씩. 그래서 우리 니갈님이 댓글 안 달면 댓글 없겠어요. 댓글 좀 이분이 정말 열심히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여주세요. 돈됨이. 댓글 공격? 마지막 줄 이주는 이거 읽어야 되나? 네, 읽어주세요. 네. 32분 25초 부분 유승현 기자님 모시고 뽀얀 거탑 콜라보 한번 해야겠네요. 뽀얀 거탑에선 의료, 법률에 대해 최종 의견에서 한번 논의하고 센세이션. 32분 25초가 뭐였죠? 우리 건강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닐까요? 조동찬 기자 어디냐고. 몸이 안 좋으신 얘기. 참고로 제가 그때 조동찬 어딨어라고 약간 만말을 써서 모르는 분이거든요. 나중에 수정할까 하다가 또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비뒀습니다. 안 듣겠죠. 뭐 악플이라도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유승현 기자님 또 누구예요? 의학 기자로 바뀌었어요? 추가로 입사한. 그럼 두 분이 약간 있습니다. 더블 캐스팅인가요? 그렇죠. 이분 나왔다 저분 나왔다가. 뽀얀 거탑. 같이 하고. 저 내일 건강 검진합니다. 두근두근. 오늘 아까 위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을 필요는 없구나. 좀 대충 먹어도 되겠구나. 대충 먹고 9시부터 금식. 그렇겠죠? 네. 아직 문진도 안 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기대됩니다. 얼마나 또 상에 있을지. 에이, 뭐 없을 겁니다. 젊으셔가지고. 어차피 오늘 점심 못 드실 뻔했네요. 벌써 금식해야 돼요? 저녁부터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약간
뭐 흰죽이나 이렇게 좀. 장내시경 할 때는 점심에 죽 먹고 그래요? 저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2시 이후 금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내시경은 점심까지 먹었고 배고프겠다. 근데 위니까 위라서 좀 낫긴 할 텐데 그래도 소갈비 드세요. 소갈비. 뼈는 먹지 마시고 나옵니다. 엑스레이 뼈. 네. 네. 잘 받고 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한 분만 달아주셔서 허전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두어 달 전후 시점부터 문의드렸던 지인의 전세 계약 이슈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인이 우선 집 환경이 부실해도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마조마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우선 결론은 묵시적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약 당일까지 집주인 연락도 없고 부동산도 별도의 뉘앙스가 없었고 그래서 계약 당일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승계되는 사안이지만 내년에 기존 특약으로 되어 있는 옥상 수리에 대해서 공사 요청을 다시 해야 할지 아니면 지인이 그냥 진행하고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청구해서 이사 가야 할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당장은 답이 없을 것 같네요. 진짜 이사하면 그만이긴 한데 당장은 갈 상황이 아니니 어떤 부분을 선택해도 집주인이 안 해주면 그만이라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함 및 결과 공유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편지 씁니다. 1년에 2-3번 정도는 최종 의견 패널 분들 도움 덕분에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후기시다. 정말 당일까지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되다니. 그런 경우도 있구나. 처음 봤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잖아요. 보통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대로 하죠. 뭐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넘기시는 분 계시고 전략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양쪽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그 원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근데 이제 원래 계약에 특약이 있었고 특약의 옥상 수리가 그놈의 옥상 수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살아 있는 것인지 뭐 갱신되면 원래 특약이 있으니까 계속 고쳐달라 그래야 되고 안 고치면 이제 본인이 고치고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좀 잘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필요비 상환 내지는 유익비 상환이라 그래서 임차인이 들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도 이제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법에서 동시행항변권이라 하고 비용 내가 들어간 걸 상환해주지 않으면 유치권이라 그래서 인도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뭡니까?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돈을 주게 강제가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계속 임대차 끝나는데 살고 있다면 차임은 내야 되고요. 차임 상당의 금액은. 문장구가 이사가 버리면 돼요. 문장구 이사가 버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받고 돈 줄 때까지 문 안 열어주면 됩니다. 뭐 안에 짐 놔두고 와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짐을 좀 놔두는 건 좋은데 그게 좀 애매해요. 짐을 놔둬서 사용하는 걸로 보이면 차임을 내야 되고 비워주고 문을 잠그고 이제 뭐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자물쇠로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깨면 또 손괴죄가 되니까 내자물쇠로 집주인이 달아준 도어락 이런 거 안 되고요. 방탈출해서 자물쇠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방향 자물쇠 있어요. 위 2번 아래 1번 좌상 좌후 미안해요. 처음 들었어요. 방탈출 안 해봤군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갑시다. 나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무서운 표정이었어. 왜요? 너무 싫어해. 왜? 해소공포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힘들어요. 전 무서워서 그거 했다가 안 열리면 어떡해요? 그게 그닥 공포 컨셉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귀신의 공포 집 느낌? 느낌이에요. 문제를 풀기도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풀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조 변호사님도 해보셨어요? 전에 정유현석 변호사님께서 따님이랑 방탈출을 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제 예림이 들리고 와이프랑 한번 가봤거든요. 우와. 그중에 가장 무서운 부분 문은 콱 열리니까 해골이 있고 막 이런 거라서 애는 기겁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유 놀랬는데 달래면서 제가 더 신나가지고 풀고 막 여기 나서 풀고 막 기어 나오고 막 할 일이 없었죠. 근데 애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좋은 데가 있고. 좋은 데는요, 유명한 데는
지금 예약하면 1년 뒤에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홍대 쪽에 모 방탈출은 그렇더라고요. 강남은 다 얘기 되길래. 그렇죠. 방탈출이기까지 미안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해요. 안전사고. 그게 뭐 잠겨 있는 거 풀고 나가고 뭐 이런 거라면서요. 근데 게임 같은 거지. 사회부의 여파요. 뭔가. 아 그래서 뭐에서 구조가 하러 왔는데 잘 안 되고. 한번 되게 괜찮은 데긴 한데 갔다가 방 안에 또 방이 있고 그래서 재밌어요. 네. 밑에가 열리면 막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또 새로운 공간이 있고 되게 재밌는데 방 안에 방에서 그 안쪽에 문을 절대 닫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탈출과 상관없이 주의사항이 내가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지고 진짜 갇힌 거예요. 헐, 그럼 어떡해요? 근데 CCTV가 다 달려있긴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가진 않잖아요. 인터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데 그 방은 인터폰이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와이프랑 애는 괜찮은데 폐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CCTV에다가 막 뭐 메모지 있고 적어가지고 갇혔어요. 막 그 방이 그런 일이 많나 봐요. 그 방이 그래가지고 열어주셨어요? 금방 열어주더라고요. 안에서 닫으시면 안 돼요 이러십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방탈출을 안에서. 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간 무섭긴 하다. 한번 갑시다. 우리 회식 때 딱 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탈출하고 탈출한 사람들만 딱 마시는 걸로. 그게요. 60분인가 지나면 쫓아냅니다. 실패했다고. 계속 거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얘기 왜 했지?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자물쇠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근데 이 청사진 이 사연 분은 사연 자체도 2번인가 연속으로 2번 보내셨죠. 예. 네. 아마 네가 가라 내가 할까님 지인이셨다고 본인이 올렸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결 아닌 해결이 되어 버렸네요. 네. 문제는 다음에 나갈 때고만 내가 봤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가 문제니까. 맞아. 다음에 나갈 때까지 공사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따지고 나가야 할지. 묵시적 갱신되면 일단 뭐 2년은 보장 받으니까 그 사이에 또 그쵸. 계속 이제 옥상 수리와 함께 시도와 함께 네. 개선이 아무쪼록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없으면 코너가 안 돌아가는 느낌인데 네, 저희 사연을 보내시려면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이걸 한 3주 안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무도 몰랐구나. SBS 보이스뉴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줄을 뜨겁게 달군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택시기사 A씨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객 B씨는 이에 반발해서 서울시에 교통불편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시 조사에서 그는 빈 차 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기사가 내리라고 요구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서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기사 A씨는 이 승객이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기사 A씨에게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그는 수차례 주치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치 승객을 피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12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서울시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다른 판단을 했는데요. 서울고법은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저는 국토부의 이 매뉴얼에서 어떤 거를 승차 거부로 볼 수 있고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규정돼 있다는 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이 알아둡시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이제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은 거부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 있는 주행차로까지 막 나와서 택시를 가로막거나 중간에 막 나와서 막무가내로 승차네. 막무가내란 말이 있어요. 막무가내. 예, 저거 좀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있는데 네. 이때 이 승객이 지금 약간 반말 12조로 술 취해서 막 말하는 것 때문에 이 기사분이
예전에 주치 승객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대요. 약간은 PTSD가 왔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나 무서워가지고 내리라고 약간 밀듯이 하차를 시킨 건데 어쨌든 승차 거부로 봐서 이제 그 승차 거부 경고 처분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무슨 아마 뭐 영업 정지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가벼운 수준의 어떤 그 처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택시기사는 나는 이거 억울하다. 술 취해서 저러는데 내가 안 태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선재 아나운서도 말했지만 1심에서는 그 위법한 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거부할 만했다 승차를. 근데 요번에 고등법원이죠. 아직 이분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도 같은데 네. 경고 처분 취소 이제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갈 것 같긴 한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택시 기사님이 졌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뭐 행선지를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집 탔는데 행선지 말한 거죠. 반말로. 상계동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상계동으로 들린 거야. 들렸는데 나는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보면은 1심은 1심은 서울시가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건데 이 기사는 이래서 이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해 맞아 라는 주장을 아무것도 안 했나 보죠 1심에서는. 그래서 그냥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네, 뭐 제대로 증명을 못 해가지고 상대방이. 왜냐하면 처분을 한 사람은 처분 사유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2심에서는 뭔가 처분을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걸로 보이는. 그래서 네. 근데 경고 처분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궁금하네. 뭐 2개 쌓이고 뭐 3개 쌓이면 뭐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왠지. 그렇죠. 낮은 수준일 것 같긴 한데 이 기사님은 이제 이것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죠? 뭐 가져오셨네요. 우리 택시 운송사업 시행규칙을 가져오셨네요. 승차 거부 몇 개 더 있네. 몇 개 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위반하면 대부분이 경고고 두 번째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막 10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입찰사면 자격 취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크진 그러네. 않지만 다음번에 또 이게 쌓이면 크네. 확실히 불이익은 불이익이죠. 그렇죠. 그럼 자격정지 한 달이면은 사실 엄청 크죠. 엄청 큰 곧 그거잖아요. 벌이가 없는 건데. 보통 행정처분은 이제 여름이지만. 횟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렇게 수위가 다르니까 첫 세 번째는 번이면 경고. 취소네요, 심지어. 자격 취소에 1년에 3번 이상 위반을 하면 자격 취소가 되는 그런 경고라도 경우죠. 이렇게 꽤 크다.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이해가. 근데 여기서 가능합니다. 뭐 성별을 넣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택시 기사 중에 이제 여자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리고 많아요. 승객이 뭐 좀 되게 무서워 네. 하는 행동이. 네. 근데 행선지는 되게 말 잘해. 상계동 이러고 이제 되게 무서워. 네. 술 취해서 술 냄새 엄청 나고. 네. 그럼 요거를 거부를 못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물론 이제 그걸 남자 여자 꼭 다르게 보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맞습니다. 이렇게 예. 거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 근데 술 취했다고 뭐 택시를 못 타는 건 아니지만 술 취한 택시를 더 타야죠. 토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약간 무섭게 느껴지면. 저 예시를 한번 극단적으로 여자 남자로 들어봤는데 네. 뭐 남자도 무서울 수 있는 거고요. 남자 기사도 그럴 때는 조금 승차 거부를 좀 정당화할 수도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근데 나는 그것보다도 약간 그 미국 택시처럼 판 같은 거를 이렇게 대는 게 훨씬 사이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운전석과 여튼간에 외모만 보고 우리가 무섭다고 하긴 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내 솔직히. 외모를 봐? 그 말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뭐 진짜 뭐 덩치가 크다고 무섭다라고 주장해 버리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미연에 그런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사고가 안 나게 그 판 되는 거 그게 훨씬 낫지 않나? 혹시 그걸 얘기한 이유가 택시 기사님 말 못 걸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택시만 타면 말을 그렇게 걸어. 네. 전 잘 안 걸던데. 대화하기 싫은데. 요즘엔 잘 안 걸지 않아요? 요즘은 사실 안 타봐서 몰라요. 요즘엔 잘 안 걸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말 많이 안 걸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더 이제 그런 제가 택시 타는 걸 정말 싫어해서 저는 제 차 아니면 대중교통입니다. 그리고 그 멀미가 뭐지 심해서. 타다 이런 그때 이후로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서비스 좋은 서비스에 말을 안 거는 것이 포함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말을 거는 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엄청 많이 거시긴 하는데 많이 타시니까 되게 말 걸고 싶게 생겼나 보다. 그래 그 사람 캐릭터도 중요해 솔직히. 저 친구 내가 말 좀 걸면 잘 받아줄 것 같은데.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인데 되게 많이 거시던데요. 뭐 카카오 택시 어플을 한 택시 기사님이 자기는 이 손님 모드에서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모드만 써보고 그래서 제가 가는 도중에 내내
이거 제가 불렀거든요. 불러서 탄 거였는데 손님 모두 어떠냐고. 그 부르면은 어떻게 뜨냐고. 자기가 오는 게 보이냐, 경로가 보이냐, 차 번호도 보이냐. 근데 어떤 예전에 승객은 차 번호를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거짓말이냐 그 사람은.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네. 차 번호를 몰라서 뭐 못 다루거나 딴짓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손님이. 핑계용이었구나. 그래서 차 번호 안다고 어디로 오는지도 안다고 몇 분 후에 오는지도 안다고 제가 다 얘기했죠. 오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셨어요. 좋아하셨겠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은 대화를 한다. SBS 앞에서 타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런 말도 해요? 네. 진짜.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 전에 탄 어떤 기자가 있는데 막 그 기자가 막 누구한테 혼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전지훈 기자 아니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말 걸고 싶게 생긴 인상이고 혼자 안아서 말 걸고 싶지 않거나. 솔직히 저는 온몸으로 표시를 내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말 걸지 마. 대답은 안 해줄 것 같은. 해주긴 하는데 굳이 걸면 해주긴 하지만 사전 차단을 좀 가능하면.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 딱 눈치를 딱 주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이어폰을 꽂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차단막이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말 걸지 마세요 이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변호사님 엄청 대화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사를 할 것 같은데요. 말하기 위해서. 택시 많이 타잖아. 택시 많이 타시잖아요. 먼저 기사님도 많이 걸리죠. 택시 기사 같아요. 말 걸려고 지금 택시 기사. 본인이 건다고요? 제가 말을 걸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거세요? 오늘 날씨 괜찮네요, 기사님. 나중에 도착했는데 택시 기사님 귀에서 피 나고 막. 네, 다음 판결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 이건 눌러볼 수밖에 없는 제목이다라고 한 제목을 기사였어요. 읽어주세요. 노래방 업주 손님 요구 못 이겨 캔맥주 팔았어도 노에서 끝나는. 맨날 연예 기사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읽어주세요. 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구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라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음악산업법 22조에서는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7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A씨는 손님들이 주류 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10일은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영업정지 그냥 당한 거죠. 타당하다라는 결론이네요. 사실 법적 쟁점은 없습니다. 그냥 술 팔면 안 되는데 팔았고 당연히 손님이 요구하니까 팔지 요구 안 했는데 갖다 줬으려고 그냥 뭐 잘못하신 거고 그렇죠.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이분 말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영업도 어렵고 안 팔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장사를 못 한다. 이 말은 사실 뭐 위법성을 떠나 좀 공감되는 측면은 있죠. 사실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또 술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제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술 마시면 노래할 수 있는 업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노래방 허가는 이제 그 술을 팔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사와서 먹는 것도 안 되겠네요. 네, 그것도 안 되죠. 뭐 판매 제공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일단 술을 마시는 게 되니까 업장 내에서. 이게 형사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거는 뭐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에서 좀 봐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취지의 항변이었는데 취소는 안 된다. 10일은 너무 무겁다. 조금 봐달라, 며칠 좀 줄여달라는 식의 하지만 그런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술 팔면 10일 정도는 사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클 수는 있는데 열흘간 문 닫으면은. 영업 정지가 기간 자체가 뭐 10일이 최하한이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런 케이스마다 또 이걸 바꾸면 또 그쵸. 혼란이 형평성 문제도 또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술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술 먹은 손님들은 사실 뭐 처벌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업주만 떠안는 거죠. 네. 손님 요구 못 이겨 캔맥주 팔았어도 안 된다. 답이 나왔네요. 팔았어도. 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안 되는 것으로. 팔았다면으로 했으면 더 팔았다면 어그로가 될 것 같아요.
요구에 못 이겨서 팔았다면 뭐가 좀 달라지나? 아니죠. 달라지는 최고 게 없어. 억울로는 팔아봤더니 기자가 판 것처럼 요구에 못 이겨 팔아봤더니 사실은 최고다, 최고 진짜. 억울로는 잘 짓네. 앞으로 최종 의견 제목 당신이죠. 그때 항상 방송쟁이다. 김혜민 기자 때 항상 네. 좀 제목 김혜민이 제목을 좋았어요. 제목 억울의 왕이었어요. 제목 짓는 거에 제목 잘 관심이 지었어요. 많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약간 왜 다 심해졌어. 모든 멤버가 우리들이 자극적인 막 제목 거에 얘기하는데 약간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하정 기자님은 한 중간 정도고 제가 이건 잘 못해요. 제목 억울로 전혀 신경 안 쓰는 권지훈 기자. 그냥 뭐 제목 두 얼굴 맨날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부의 두 얼굴 뭐 이런 거. 약간 탐사처럼 달아 제목을. 네. 썸네일 만들던 그런 느낌으로 달고 싶은데 좀 맨날 고민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잘하시는 편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억울해요 본인도. 저번에 한번 진짜 세게 억울로 가끔 센 거 나오더라고. 한 번씩 말리시잖아요. 김혜민 기자는 항상 센 거고. 네. 그럼 집중 탐구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네. 집중 탐구. 네. 지난 17일에 수원지법에서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 배상 판결이었는데요. 33년 전에 경기도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이죠. 이춘재에게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을 잃은 고 김용복 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에게 국가가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이었는데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유족들이 가족, 그러니까 딸을 잃고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국가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가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서사가 좀 길죠. 그죠? 사건부터 뭐 이춘재가 뭐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것까지. 네. 시간도 너무 길어. 앞에 그렇죠. 이 도입부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해주실 거죠? 네, 네. 간략하게. 네. 1989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초등학교 2학년 김현정 양이 학교를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다리다가 실종 신고도 했는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가족들은 2019년, 2020년 이때까지 계속 실종 상태로 왜 우리 딸은 집에 돌아오지 않냐라고 계속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2019년에 그 경기 남부 일대 화성 일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때까지 감식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를 재감정을 맡겼더니 DNA가 검출이 됐는데 그게 당시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랑 맞아서 이 사건 9차 사건의 증거물 9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다. 물어보니 이춘재가 자기 맞다고 하고 인정을 했고 이래서 이제 범인으로 드러난 건데 그렇죠. DNA 기술의 한계는 뭐 어쩔 수 없긴 했죠. 그때는 그렇죠. 누군지 못 찾은 거지만 범인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춘재가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을 내가 저질렀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 과정에서 이춘재가 이 김현정 양도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 부모님도 이걸 알게 됐고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해요. 당시 수사 참여, 그러니까 실종됐을 때 수사를 하던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하였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수색에 참여한 주민들도 이춘재의 자백 내용과 동일하게 당시에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당시에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므로 이들을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예정.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못 찾는 거죠. 지금 그 자리가 재개발됐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약간 야산 같은 데였는데 못 찾는 거죠. 경찰도 이제 공소시효 완성된 것 같아서 공소권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죠? 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검찰도 공소권 없음 처벌을 해버렸죠. 네. 근데 이제
이 되게 웃겼던 게 이춘재가 이걸 자기가 이제 재조사 같은 걸 할 때 네. 그래서 뭐 미제 사건 중에 이게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춘재가 이게 뭐 근데 뭐 경찰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너무 이 김현정 양 사건만 자세히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유죄 판결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춘재가. 근데 이게 실종 사건으로 됐다는 걸 이춘재도 이번에 안 거예요. 본인도 그때 안 거죠. 왜냐하면 그때 본인이 너무나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걸 알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당연히 범죄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이춘재가 이거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이게 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유족들은 30년간 집 번호도 안 바꿨다는 건 이게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사망이 확실시된 건 아니잖아요. 뭐 사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무슨 뭐 이상 가족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누가 건데 데려가서 키우고 있다가 보면은 혹시라도 뭐 기억이 나면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도 막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사망한 거를 알면서 경찰이 얘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그 권지훈 기자가 끝까지 판다팀에서 취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쵸. 이 경찰이 혐의가 드러났다는 게 2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의 수사 보고서 과거 엄청 옛날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은 최소 10명이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누가 현정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었다 그때. 경찰끼리 대화하죠. 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 나 시신을 거기에 묻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찰이. 네, 경찰이 경찰 주도로. 그리고 경찰이 말하길 다른 형사계장, 거기 형사계장이 제일 그걸 주도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이 집합시켜서 기자들이 알면 큰일 난다.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뼈가 발견됐지만 덮었다고 들었다. 네, 그런 말들이 이제 보고서상에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처음 발견한 사람한테 형사계장이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이 이야기들이 다 확인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경찰들이 주고받은 거를 들었다는 어떤 진술이 나온 거죠 경찰이. 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경찰이 2020년에 다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이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유족들이 경찰관을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상으로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아까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은 뭐 이 혐의 자체가 뭐 따져보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제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 이분들이 뭐 직무유기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근데 그때 재조사하면서 이런 네. 것들이 막 밝혀질 때가 시점이 언제예요? 2020년이죠. 근데 약간 그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밝혀진 게 알려진 때를 2020년이니까 사실은 지금 네. 2022년이니까 2년밖에 안 된 건데 그거는 안 되나 보네. 네, 소멸시효 같은 건 인식 같은 걸 기준으로 할 때가 있는데 공소시효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걸 생각해 보자면은 계속범, 그죠? 계속범 같은 경우는 범죄의 종류 중에 이제 계속 범죄 행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때는 그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성을 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뭐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범인 도피 이런 것들은 계속범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행위로 하는 거라서 증거인멸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 예외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뭐 성범죄라든지 최근에 201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뭐 있었습니까? 살인죄, 그죠?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국가의 폭력에 의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공소시효가 없거나 뭐 이걸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사실 없고 그런데 이제 딱 하나 가능한 게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좀 계속범이라서 유기 상태가 그렇죠? 그 직무유기가 좀 부작위성, 계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형사란 지 오래돼서 보이는데. 그거는 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측에서 한 얘기가 결국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함 그리고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위법 상태가 계속되어서 공소시효가 진행 자체도 안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이 증거유기 부분 자체도 해석이 어렵긴 한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건도 공소유가 완료됐다. 지금 여기는 그 행위할 때 이미 완성됐다고 봐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소권 없으면 처분한 게 언제죠? 작년인가요? 2021년 제가 SBS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21년 초? 2019년에 재개되고 2020년에 21년인 것 같은데. 뭐 21년. 21년. 네, 21년. 그리고 끝났고. 네, 끝났고. 민사 소송이 2020년 3월에 제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거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1심만 그렇게. 네. 그 사이에 이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기다린 약간 더 먼저 돌아가시고 기다린 수십 년의 어떤 실종 상태로 기다린 수십 년의 세월보다 나는 이 근래 한 몇 년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걸 다뤘었는데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오빠가 있어요. 이 현정량의 오빠가 이제 지금 혼자 남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사 판결 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을 했으니까 나이가 저랑 비슷하겠네요, 오빠가. 나오고도 인터뷰하신 분이 그분 맞죠, 오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경찰한테 왜 묻었냐 이거를 이러면서 이제 그 알 팀도 막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 주로 지목된 형사 계장이랑 또 어떤 경찰이 한 분 있는데 그 알에서 찾아갔을 때 저 그 사람 아닌데요 이래요. 그 사람들이 다. 아닌 척. 나 그 형사기장 아닌데요, 이렇게. 이름 바꿨어요? 아니 그냥 아니라고 하고 막 추궁하니까 사실 맞는데 뭐 잘 기억 안 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해 하니까 이걸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오빠가 이춘재를 면회를 가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 동생한테 하니까 뭐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러고 이춘재도? 네. 그리고 동생 그럼 거기 있냐? 네, 자기는 거기 놔뒀다고 이렇게 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오빠가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못 서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춘재는 인정이라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황당하네. 말이라도 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는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뭐 아이러니란 말이 뭔지 모르겠네. 이춘재 입을 통해서 국가의 범죄가 밝혀진 거죠, 사실. 그렇죠. 말 안 했으면은 그냥 실종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참 묘합니다.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 4억 원 손해배상하라. 소속 경찰관이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못하게 하고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의 인격권도 침해했다. 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일부 인용이 돼서 2억 2천만 원 지금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 측도 서면을 내잖아요. 지금 피고인 거잖아요. 국가 대한민국이.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준비 서면을 낸 게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2년 8개월짜리 소송이었죠. 정말 그렇죠. 오래 걸렸고. 네. 거기서 보면은 담당 경찰관이 줄넘기 줄에 묶인 양손 뼈 등 사체를 발견하였음에도 유족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인정한 거네. 예. 다만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땅속에 다시 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소멸시효 5년이기 때문에 지났다. 모든 사건에서 항상 문제되죠. 그렇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5년은 가해 행위로부터 5년입니다. 혹은 뭐 그 불법 행위로부터 5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되긴 했죠, 사건이. 근데 이렇게만 따지면 사실 과거사는 다 묻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주장을 했지만 저는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양손 뼈 등을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과연 다툼이 없다는 거는 자기도 이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도 이미 할 말이 없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뒤에 주절주절
이거는 분명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기 애초에 때문에 여튼간에 우리가 법정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근데 여튼 국가 vs 이 피해자 네. 가족인 상황인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싸운다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황당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일부 인용이 돼서 법원이 조직적으로 경찰이 은폐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한 거죠, 일종의. 네. 이거는 5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원래는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이.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를 들어 어떤 논리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걸까요? 이거는 과거사 정리기본법 그 제2조 제1항 제4호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면 이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해서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상의 그런 그 중대 범죄들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걸로 예. 그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이 있었고 그 취지에 따라서 국가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걸로 나옵니다. 이거의 논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그냥 3년, 5년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인 거죠. 그런 거죠. 일단 알 수가 없지. 이거를 숨기면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예시로 들어있는 게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건이 해당하는 게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 규정이 소멸시효라는 거는 일반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만 이때는 이제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뭐냐면 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태만했니? 라는 거거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또 오랜 법원이 있죠.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숙면을 취한 자는 이제 보호될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법리가 있는데 잠을 잤다고 말하는 자는 게을렀다는 얘기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라는 개념이란 말이지. 네.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깜빡 몰랐네요. 이딴 거는 변명이 안 되지만 그렇죠. 방금 제가 예를 든 집단 희생이나 학살이나 무슨 희생 사건이나 아니면 중대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이거를 조작해서 은폐했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알고 알았더라도 사실 그 국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 법적 쟁점은 사실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으로 볼 것인가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받는 법무공단의 준비서면 2021년 4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고 지금 최근 준비서면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데 그렇죠. 다를 게 없어요. 최근에 10월 24일에 낸 준비서면에는 이게 대한민국이나 경찰 조직 전체가 조직적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건 결코 아니다. 뭐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약간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이 책임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소취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 그래도 칭찬할 만한 행보들도 있었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해라.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은 이 서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이 정도로 그러면은 배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는 걸 못 봤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왜냐하면 여튼간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금도 내고 이분들도 세금을 낼 텐데 피해자 가족들도 그러니까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더 방해해 놓고는 인정도 조금만 하고 약간 싸워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진짜 너무 치졸해 보이고. 여기 뒤에 제가 길어서 안 썼는데 이 경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 썼냐면 이때 경찰은 그랬는데 이 2020년에 재수사할 때 어쨌든 우리가 밝혔잖아. 그러니까 다 경찰이 다 묻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춘재가 밝혔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이춘재가 밝힌 걸 우리가 다시 덮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지 사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노력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기. 거를 누군가 쓰면서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뱉는 게 여튼간에 참.
물론 저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니까 국가하고 아까 뭐 선재 아나운서 말했지만 이건 지금 소송이라는 거는 대립이고 싸움이고 분쟁이거든요. 네. 국가와 유족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또 정부법무공단이면 또 거기 뭐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수행자라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뭐 정부를 대변하면서 에이, 저희가 잘못했죠. 4억이 아니라 10억도 드려야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치적으로도 국가나 뭐 정부가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제 이런 뭐 욕 먹으면서 이득도 안 될 행동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전적으로 결국 배상을 해주게 된 거니까 이득도 안 돼. 사실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모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면 좀 이렇게 그 화해를 한다든지 대리적으로 뭔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를 좀 인락을 한다든지 금액에 있어서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바득바득 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또 잘못된 느낌인 거라는 거지. 국가가 가해자면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될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모순이 좀 발생합니다. 사실. 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보고 소송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또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못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두 분 다. 그죠? 네, 그죠. 아버님이 뭐 진짜 실종된 줄 알고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이상가족 찾는 프로그램 이런 데도 나오시고 막 그랬어요. 딴 데 가서 이제 거기서라도 네, 우리 애가 이런 애인데 뭐 어디 있으면은 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버님도 뒤늦게 이제 이걸 알고 나서 경찰이 뭘 했는데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논리네.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고 사실 정말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 딸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시신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금액도 그거를 다 그 세월과 그 시간을 다 보상할 만큼의 금액인지도 솔직히 그런 금액은 사실 있을 수 없고 이게 보니까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1억에 오빠 2천만 원. 근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이렇게 2억 2천이잖아요. 오빠가 받으신 건데 진짜 이거 받아서 뭐 하냐고. 근데 이제 뭐 금액의 부족함이야 뭐 항상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뭐 인용이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공소시효는 깨지 못한 거죠. 공소시효는 깨지 못한 거고 소멸시효는 깬 거고 형사는 못 깼고 민사는 그래도 깼으니까 금액은 뭐 부족하죠. 사실 부족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민사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나왔으면은 우리가 뭐 고구마를 정말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날 뻔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가해자가 둘이라는 거, 이춘재와 국가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국가는 범죄자였다. 이 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지목됐던 경찰도 입건했던 2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경찰 재수사 단계에서는 다 부인했대요. 안 그랬다고. 근데 이제 뭐 당시에 증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때도 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를 한 거니까 사실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건데. 형사 재판을 못해서 지금 명확한 건 없죠. 네. 근데 정황이 너무 여러 개의 정황이 있을 때는 사실 증언과 보고서에 나오는 증언들과 충분히 무죄 추정과 상관없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저의 한낱.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선재가 하는 말인데 그거를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부모가. 그리고 나는 그 오빠가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말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피해자 가족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도 맞습니다. 약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빠도 당연하고 근데 특히 부모 딸이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됐지만 부모 입장은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여튼 이 수십 년 세월 동안 사실은 이 가족에게는 그게 전부인 사실 인생을 살았을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3명 다. 행복하고 이 따뜻하던 가정이
이날로 무너졌을 거잖아요. 딸을 찾아 헤매고 딸이 어디 갔냐 뭐 이렇게 기다리고 신고하고. 참 이거 판결 민사 판결 선고 1심이고 네. 언제 나왔다 그랬죠? 11월 17일에 나왔습니다. 11월 17일. 네. 이제 국가가 항소하는지 봐야겠네요. 아 진짜 항소하면 진짜 요거는 제가 볼 때 요거는 항소 포기할 것 같습니다. 2주 안에 해야 되나요? 예? 2주 안에 해야 되나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니까 아직 좀 남았겠네요. 17일에 받은 판결문 한 2, 3일이면 송달됐을 거고 국가니까 전자 송달이니까 하루 이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11월 말까지인데 네. 이건 좀 항소 포기를 양심이 있으면 하고 이제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그건 더 줄 수 있어요? 주는 건 자기 마음이죠. 국가가 결정하면 주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보상금으로. 근데 뭐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아득바득 다퉈가지고 지금 좀 빵원이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결국. 2억 2천인데 뭐 더 주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일단 판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도 앞선 판결이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이 배상금을 인정해 준 네. 걸로 보이니까 네.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이 행위자들의 그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제도 정비를 하거나 뭐 위헌 심판을 한 번 더 해서 공소시효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는 진행하지 않고 깨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제도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소급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도 앞으로 범죄자 처벌은 그렇게 소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뭐 혹시 안 발생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제 옛날 예능 같은 거 많이 봐요. 뭐 라디오스타 이런 거 제가 옛날 신정환 있던 시절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면서도 이제 좀 옛날 예능 같은 걸 보다 보면 이게 좀 요즘에 옛날 좀 약간 좀 저런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근데 이제 옛날엔 그랬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도 뭐 90년대 80년대 뭐 어떤 사건들은 뭐 무슨 살인의 추억 같은 걸 봐도 막 사람 패면서 수사하잖아요. 그것도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날의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을 포함해서 어떤 사건들은 선을 넘었지. 예, 그 시대라는 말로 이렇게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어느 시대든 조선 시대도 사람이 아니 미성년자죠. 아이가 이렇게 범죄 피해자가 됐는데 사건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실종으로 하겠다? 그건 조선 시대에도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수습하게 해줘야지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아준 거죠. 이때가 8차 사건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막 특진을 받고 막 이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드러나면은 다시 산물을 끼얹는 그런 게 돼서 좀 그랬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이 89년도에 정말 그만두고 싶어 약간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 80년생 정도 될 텐데 저랑 한두 살 차이거든요. 저는 보면서 그것도 너무 좀 이 아이가 그죠? 80년대 초반생이죠.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을 얘기를 해봤고요. 진짜 항소하는지는 제가 꼭 챙겨보고 팔로우 있겠습니다. 합시다. 네. 항소하는 순간 제가 카톡방에 알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사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네. 지켜보는 느낌으로.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뜻깊고 유익한 법률 팟캐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